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근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변화하는 노동과 노동법의 역할입니다. 아마도 앞에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디지털화, 탈탄소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지금 메가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이 바로 전환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앞에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 때 사실 정책들이 재정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틀을 구성하는 노동법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단했던 이러한 변화하는 노동 시대에 노동법은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시대 전환기의 노동법제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이 하기 위해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노동법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쟁점들을 다뤄야 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환기를 대비하는 노동법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하시느라 많이 조금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그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 전환기의 노동법제 논의입니다. 노동법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건 아닙니다. 노동에 관한 전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체계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변명으로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다 노동법제로 규율하기도 합니다만은 개별 부분에 대한 뒤에 발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적 노동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 특히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전환기의 노동법제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 이전에도 상당한 메가 트렌드들이 있었죠. 이러한 논의들을 모아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예컨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이라든지 재택근로 도입과 법적 쟁점 같은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유사한 접근법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법에 없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미시적인 보완이 아니고 이제 낡은 틀을 버리고 나서 새로운 큰 틀을 설계하자라고 하는 상당히 그랜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노동법을 개편하다라든지 전국민 노동법을 제언한다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중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정책들이 추진되었죠. 아이로 혁신형 비전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제 전환기의 노동법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노동법학자들은 다 바꿔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해야 된다, 이 정도의 논의들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체계 변환을 강조하고 새로운 제도 규율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으로 노동법이 가능할까? 그런 것만으로서 노동법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충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술의 변화와 위기의 상시를 보면 2000년대 이후에 기술의 변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기술의 변화가 노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시키시는 분들이 있죠.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플랫폼 노동만 보더라도 그 영향이 모든 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은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재택근로만 해도 그 확산 가능성을 무한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일부 직역에 한정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향점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아직은 ILO 같은 데서는 그렇게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때가 산업혁명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LO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노동의 미래에 대한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혁명기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뒤에 더 큰 혁명이 올 수도 있고, 그 사실은 아무도 미래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노동법학에서는 시대 진단 기능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노동법학자들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판단력이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데이터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실태를 하거나 현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을 제도로 끌고 오는 것들이 노동법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진단하기보다는 보통 입법과 해석에서는 중요시한 부분이 노사의 이익 형량적 관점이 나타납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라든지 누가 더 불리한가라든지 형평성을 잘 맞추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겠죠. 그리고 기본 법에 있어도 기능과 목적을 판단할 때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법을 볼 때도 이게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역시도 보호법인지 계약법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대를 아무리 진단을 해도 사실은 노동법학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학에 대한 역할이 시대 진단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 학자 아니면은 정책가 이런 사람들이 입장을 투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편 방식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얘기하는 전체적인 체계적인 접근법이 취해지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용적인 거에 소위 말하는 실천 과제들만 다루다 보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놓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다 이해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의는 쉽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제도 개혁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컨대 개편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지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공감대를 갖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논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도 어렵고 실천 관절을 도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법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방향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은 과연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뭐 하시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의 적용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도 뭐 얘기 나왔지만 전통적인 근로자 상으로서는 지금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섭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의 차등, 그래서 노동법에 있어서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전면 적용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적 적용 범위는 약간에 있어서 이제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 보편적인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 것인지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부분을 중간 개념을 통해서 조금 포섭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컨대 영국에 있어서의 워커 방식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용 법령들을 조금 달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노동법에서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촉발한 것은 뭐 뒤에도 발표하시겠지만 고용보험법에서 개정을 한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보면 상당히 특수한 형태의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령상의 일반 개념이 되긴 힘들었죠. 근데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것을 고용보험법을 넘어서 노동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노무 제공자 개념을 발판으로 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도 상당합니다.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을 법원이 노조법이나 근기법이나 그 법령에 맞게 해석해 왔는데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개념을 들어와 가지고 근로자성을 이렇게 3단으로 나누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개념이 워커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워커라는 노동자 개념을 들여온 거죠. 근데 우리는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낯설죠.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를 들여와서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고 일반적으로 더 확장된 근로자는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사법상의 해석에 있어서의 가변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로자는 법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동법이 생긴 이래 계속되는 원칙인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선택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불안전성을 거기에 기대서 근로자 개념의 가변성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라고 하는 지금 기로의 시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법적인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방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잠시만 이거 좀 보고 이게 약간의 렉이 있어서 한꺼번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다음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인데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문제는 생각보다는 뭐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이 근로시간과 같이 그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방식밖에 없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아무리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수용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실효성 차원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인 인권적인 성격이 아닌 근로 조건을 차등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과연 안 좋은 것인가?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예컨대 권리형으로 구성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노동법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이상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갖추고자 하는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 외에도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노동법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화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해서 노동법의 주요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저는 그 주요한 부분들을 노사 간의 이익 형량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적인 판단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독, 근로감독이 오거나 뭐 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경향이 노사에 모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규범이라든지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나 근로자의 재량을 규정하는 규범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범들이 현실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이런 거는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입법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깁니다. 기본적 근로 조건이고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근로 조건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 근로자나 사업주가 해석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이라고 행정 해석을 했었죠. 저는 앞에 것도 이해가 가고 뒤에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도 많은 박사님들이 있지만 앞에 것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 것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사실은 보편적인 근로기준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힘들겠죠. 근로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그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하게 하는 하에서는 새로운 체계 전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에는 노동법이 많이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해서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노동법의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랜 문제인 근로시간 문제는 지금의 틀이 좀 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산업 변화에 대비하는 고용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구조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노동법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업 감축이라든지 무급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에서는 있지만은 노동관계에 대한 기본법령에서는 부재하고 있다는 실정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산업 변화에 대한 고용 조정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여기에서 법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제도인데요. 주 4일제 논의도 있지만 사실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 많은 쟁점들을 법이 일일이 규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했을 때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게 법정 근로시간의 논의로 귀결될 것인지, 주 4일제를 허용하는 그런 법적인 환경을 열어줄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보다는 보편적인 휴식제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보편적인 휴식 제도를 규정을 했을 때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차등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보편적인 휴식 제도라 하더라도 근속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금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2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제 기준이나 해외 사례에서 볼 부분들은 그 제도의 모습이 아니고 단순화와 실효성입니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본적으로 휴가를 휴가답게 쓰거나 휴일을 휴일답게 쓰거나 하는 금전 보상의 측면을 떼내고 보편적인 휴식 제도로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요, 노동법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형태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노동법이 아니라 금지하는 형태만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라서 최저 근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조금은 가변적으로 기업 규모라든지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 인권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결권 보장과 최소한의 개입을,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입을 지향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확하게 법이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사법부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법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체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조,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고 법 그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